자, 과점 시장은요, 우리가 한 산업 안에 소수의 몇 개, 10개 미만의 기업이 존재할 때를 우리가 보통 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프 안 그리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과점은 굉장히 좀 서로 눈치를 보는 케이스예요. 한 산업 안에 몇 개의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형이 잡다해요. 그래서 일관된 하나의 모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과점이 어떤 산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유회사는요, 과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S-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그 다음에 SK에너지, 이렇게 4개의 회사가 독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스크림도 과점인 거 아시죠? 롯데상강, 롯데, 그 다음에 혜태, 빙그레. 근데 빙그레가 요번에 혜태를 인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데와 이제는 빙그레의 전쟁, 두 기업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맥주도, 그죠? 맥주도 우리나라 이제 수입 맥주 빼고 우리나라 맥주에서는 오비 맥주 있고, 그죠? 화이트 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맥주 회사, 그죠? 롯데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세 개가 바로 이제 과점의 형태라고 가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휴대폰도 과점의 형태고요. 우리나라 과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저희 반도체도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하고 SK, 그 외에 좀 뭐 다른 반도체 기업도 있지만은, 자, 여하튼간에 그런 과점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과점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요, 각자 소수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완전히 너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해서 각자 그렇게 행동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암암리에, 그러니까는 과점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 그 다음 기업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바로 이제 선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따라와 해가지고 암묵적으로 담합하는 케이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 강력한 건요, 대놓고 완전 담합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작용하는 거, 이건 불법입니다. 워낙 담합은요, 약간의 담합 소지만 보여도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들어갑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소수기업의 담합은요, 완벽하게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담합은요, 여러분, 오페크 기억나시죠? 오페크 계속 석유 산출을 얘기했었는데요. 오페크는요, 공식적으로 담합을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벌칙 대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제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석유라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오페크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면책 대상에 해당되어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담합은요, 완벽하게 불법입니다. 근데 이 담합을 이제 과점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라면 시장, 그죠? 라면이 과점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라면은요, 딱 4개의 회사, 그렇게 많은 라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는 딱 4개입니다. 명심이 있고, 삼양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워낙은요, 이전에 1980년대에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바로 라면 회사는 삼양라면이었습니다. 삼양라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면이라는 걸 처음 만든 회사도 바로 삼양라면이에요. 이게 라면 회사가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을 막 일으키는 그 60년대, 70년대에는요, 이 삼양라면이 굉장히 정부의 굉장히 보탬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우수 기업에 들어갔었어요. 자, 이 삼양라면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 그죠? 1950년 전쟁을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산업이 다 파괴가 됐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영양실조에 국민들이 많이 걸렸었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탄수화물을 웬만큼 섭취를 하는데, 문제는 동물성이죠. 단백질하고 지방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영양 결핍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 삼양라면을 창업하신 이 분이 이제 일본을 갔다 갈 일이 있었대요. 일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튀긴 면을 갖다가 물에다 쫙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훅 먹더래요. 그래서 와 저거 참 희한하다 하면서 저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라면 공장들을 다 갔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비법을 전수를 안 시켜주더래요. 근데 딱 한 건데 묘조 라면이라는 곳에서 그래 우리가 너 비법 알려줄게 해가지고 거기서 비법을 갖다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60년대 중반에 바로 삼양라면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러분 혹시 라면 중에서 이렇게 주황색 봉투 삼양라면 아십니까? 그게 원래 소고기 라면이에요. 사고기 라면. 주황색의 그 봉투 있잖아요. 그 라면이 원래 최초의 원조 라면입니다. 근데 쇠고기 라면이에요. 쇠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쇠고기 라면이었는데 그게 왜 쇠고기 라면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일본 라면, 인스턴트 라면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라면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일본 라면도 먹어봤는데 일본 라면을 먹어본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들 약간 그 뭐 밍밍함 뭔가 좀 부족한 맛이라고 대부분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본에서 전수받은 그 라면을 튀기는 그 기름은요. 일본 라면은 식물성 팜유에 튀깁니다. 식물성 팜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는요. 우리 라면 이렇게 혹시 여러분 라면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라면을 갖다가 삶은 물을 버리고 그죠? 삶아요. 막 이렇게 기름 올라오잖아요. 버리고 다시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스프에 너무 맛없는 거 아세요? 뭔가 정말 밍밍함의 극치를 가져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이걸 넘겨올 때는요. 우리가 그때 단백질과 바로 지방이 영양 부족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동물성 유지에다 팍 튀겨요. 여러분 남해살 기름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동물성 우지에다 팍 튀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라면을 굉장히 고소한 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우지에다 팍 튀깁니다. 그리고 왜 쇠고기 라면이겠습니까? 그 쇠고기의 그 단백질 성분을 스프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최소한 라면 하나를 먹으면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삼양라면은요, 쇠고기 라면은 완전 적자였답니다. 동물성 우지. 여러분, 저기 식물성 팜유보다 동물성 우지가 훨씬 비쌉니다. 기름 중에서 가장 싸구려 기름이 바로 식물성 팜유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싼 동물성 우지에다 팍 튀겨가지고 동물성 지방 섭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프에다 쇠고기 갈아 넣어가지고 단백질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몇 년 동안 적자를 봤대요. 근데 이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이제 흑자로 돌아섰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요. 삼양라면이 부동의 1위였었어요. 근데 사건이 터지죠. 1980년대. 198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동물성 우지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을 텐데 암암리에 소문이 나는 게 삼양라면이 공업용 우지, 그죠? 공업용 우지에다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공업용 우지에다가 라면을 튀겨서 내보낸대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음식에다가 공업용으로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양라면이요. 그걸 다 라면을 수거를 합니다. 그때 수거한 라면이 160만 박스래요. 그러니까는 팔리지 않으니까는 직원들 80%를 갖다가 다 해고하고 그렇게 아주 확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다. 그죠? 농심신라면 해가지고 시장을 팍 잡순 얘기다. 그래서 라면 시장 1위를 딱 석권을 해요. 삼양라면 너무 억울한 거야. 동물성 우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업용 우지 쓴 적 없어요. 해가지고 소송을 해요. 5년 만에 판결이 납니다. 공업용이 아닌 것으로. 그러면 뭐해요? 이미 시장은 팍 쪼그라들고 신라면 세상이 돼버렸는 걸. 그래서 그런 굉장히 뭐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농심이 전체 시장을 쫙 잡으면서 갑니다.
근데 세상은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2013년 3월로 돼 있는데요. 그때 라면 회사가 4개면요. 자, 기억나시죠? 완전 담합. 담합은 절대 불법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담합의 흔적이 보여지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거의 망할 정도의 과징금을 때려버립니다. 자, 근데 이 라면 회사 4개가 10년 동안 암암리의 가격을 담합했다라는 흔적을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과징금을 팍 때립니다. 그때 1위인 농심은요. 거의 한 해 매출에 맞먹는 1000억대 과징금이 들어갑니다. 1077억이 들어가고요. 그때 삼양이 116억, 그 다음에 오뚜기가 97억, 그 다음에 그때 팔도가 야쿠르트가 62억의 과징금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소수의 기업이 암암리에 이렇게 싹 담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안 좋은 행위거든요. 이건 거의 독점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대놓고 독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담합을 갖다가 금지시키기 위한, 그리고 담합을 갖다가 증거를 착 수집하기 위해서 리니언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담합의 흔적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탁 때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증거를 딱 가져오면은 그 첫 번째 증거를 가져오는 기업한테는요. 과징금을 100%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퍼센테이지를 낮춰가면서 바로 과징금을 면제를 해줘요. 자, 과징금이 딱 부과가 되니까는 삼양라면은 예전에 슬픈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전해선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증거를 탁 내밀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100% 과징금 면제. 근데 나머지 농심하고 바로 오뚜기는 리니언스를 갖다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해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송이 2016년에 바로 판결이 나요. 판결이 나는데 담합이 아니다로 판명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2013년에 이제 과징금 추징했잖아요. 그럼 2016년에 소송에 의해서 담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다시 과징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냥 과징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매년 부과되어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나라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슬픈 역사를 라면 세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언스라는 제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가지고 담합의 흔적을 갖다가 발견하기 쉽지 않으니까는 그 담합한 회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부적인 증거를 내밀어주면은 100% 벌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그걸 우리가 리니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점의 형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점에 우리가 예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맥주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오비 맥주하고 진로 화이트, 클라우드를 얘기하는데요. 롯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요, 여러 가지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맥주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집에 폭박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혼술하는 경우 많다고 하는데요. 자, 소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소주, 그죠? 이슬이와 그 다음에 처음처럼. 자, 이슬이는 어디 건지 아십니까? 이슬이는 바로 진로였죠. 지금은 하이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주식회사에 진로가 들어가 있죠. 이슬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처음처럼은 원래 두산이었었어요. 원래 강원도 술이었었죠. 강원도에서 나온 거였는데 두산이 가지고 있다가 산 했다가 그 다음에 처음처럼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매물로 내놓고 바로 처음처럼은 바로 지금 롯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롯데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들 있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먹고 자고 놀고, 그죠? 롯데월드 있죠. 호텔 있죠.
그 다음에 먹는 거, 롯데에서 나오는 것만 먹어도 평생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소모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가져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데 술 시장을 못 진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처음처럼을 드디어 잡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바로 처음처럼이 들어가고, 맥주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죠. 워낙 두산은요, 오비 맥주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할 때 보면은 두산 오비 그러잖아요. 원래 오비 맥주가 바로 두산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 오비 맥주였었는데요. 예전에는요, 70년대, 80년대는요, 맥주 하면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비 맥주, 그 다음에 크라운 맥주라는 게 있었어요. 크라운 맥주. 그래서 오비 맥주가 거의 시장 점유율 7, 80%를 차지하고, 크라운 맥주가 맛없는 맥주 해가지고 뭐 20% 정도 이렇게, 오비 맥주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맥주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참 그 기회, 위기, 이 환경에서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가느냐. 바로 이제 1980년대였죠. 그때 두산이 오비 맥주가 페놀 사건이라는 걸 겪게 돼요. 그러니까는 대구의 상수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막 추적을 해가 보니까는 구미단지에서, 구미공단에서 폐수가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구미에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가 바로 이 오비맥주 산하에 있는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그 페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 좋은 거냐면은 임산부가 섭취를 했을 때 유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독물질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제 대구 사람들이 막 붕괴를 하면서 어떻게 마시는 상수도에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무리 실수지만은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느냐. 아주 그때 불매운동이 촥 일어납니다. 오비맥주 불매운동 촥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가겠죠. 자,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를 작용하죠. 자, 드디어 크라운 맥주가 기회를 잡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상수원에 오염물질?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못 믿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연 안반수 하이트 맥주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연 안반수 하이트 맥주 해가지고 쫙 시장 점유율이 바로 크라운 맥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반대로 역전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20, 80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크라운 맥주는 어떻게 돼요? 만년 이 꼴찌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크라운이라는 사명을 버려버리고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쫙 정말 말도 안 되게 점유율이 확 바뀌어가지고 가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하이트 맥주는 그때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오비 맥주는 지금 두산이 아닙니다. 바로 두산은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소비용품으로, 그죠, 소모품으로 갖다가 이제 계속 근간산업으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위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비 맥주를 지분을 다 처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처분된 지분을 가지고 2001년에 바로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이 원래 공기업이었었어요. 한국중공업에서 공기업이었는데 이걸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두산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으로서 지금까지 넘어온 케이스가 되어지고, 오비맥주 지분은 지금 다 팔았어요. 오비맥주는요, 우리나라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왕 얘기한 거니까 다 갑시다. 오비맥주는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세계맥주 하면은 뭐 여러분 아는 회사 있습니까? AB 인베브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회사인데요. 이게 전 세계 맥주의 거의 50%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AB 인베브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낙은요, 벨기에의 인터브루와 그다음에 브라질의 암베브라는 회사가 합쳐진 케이스인데요. 오비 맥주는요, 바로 이 벨기에의 인터브루가 1998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스 맥주도 지금은 오비 맥주 안에 들어있는데 원래 진로 쿠얼스, 진로에서 만든 맥주예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도 바로 이제 그 인터브루가 다 인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브루의 인수를 다 하고 그 자금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브루는요, 오비 맥주를 다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4년에
바로 이 벨기에의 암베브하고 인터브루가 합쳐져요. 그래서 인베브라는 회사로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베브는요, 나중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맥주가 뭔지 아십니까? 버드와이저 있죠? 버드와이저가 아노이저 부시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건 덩어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 인베브가 바로 2008년에 이 버드와이저 아노이저 부시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큰 덩어리 버드와이저를 인수하는 바람에 아노이저 부시를 인수하는 바람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베브가 오비맥주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때 2조 3천억에 매물로 내놔요. 근데 그게 2009년이죠. 매물로 내놨는데 요거 갖다가 사실 롯데가 잡고 싶어 했었어요. 맥주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롯데가 놓치고 이거는 KKR 사모펀드가 매입을 해갑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다시 재매입해가겠다. 이 AB 인베브가 지금 KKR 사모펀드에다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이 오비맥주를 팔지만은 몇 년 안에 우리가 다시 매입해 가겠다라는 옵션을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팜 가격이 2조 3천입니다. 그러면서 딱 5년 후에 바로 2014년이죠. AB 인베브가 KKR 사모펀드로부터 다시 오비맥주를 인수를 해갑니다. 그 인수한 가격이 바로 6조 1천억 정도예요. 그럼 5년 사이에 거의 3조의 웃돈을 더 주고 바로 인수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오비맥주는요 인베브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비맥주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나오는 세계적인 맥주 있죠. 이 AB 인베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레페도 있고 호가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코로나 그죠. 지금 굉장히 안 좋을 텐데 모델로 회사에 코로나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50% 이상의 이제 맥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오비맥주도 이제 인베브 거예요. AB 인베브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럼 세계적인 맥주가요. 보통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원액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오비맥주 안에서 병매립 작업을 거쳐서 바로 시중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맥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병채, 캔채 그러기에는 너무 운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점을 둬가지고 맥주 회사를 인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원액을 수출해가지고 그 자기네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병매립, 병으로 바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 안에 파는 것. 그렇게 보통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비맥주는 바로 이제 AB 인베브 소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데가 맥주 시장에 진출을 못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브랜드인 클라우드를 갖다가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구조조정에서 두산이 굉장히 잘했다. 소비재를 갖다가 매각하고 기간 산업인 중공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경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중공업이 목을 잡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잘했던 게 2001년에 중공업 인수했죠. 그 다음에 2003년에 고려산업개발 통해 가지고 두산 산업개발 인수했죠. 그 다음에 인프라코, 그거는 대우 종합기기에서 인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그때 잘했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차세대 4차 산업혁명에 약간 대체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요, 독자적으로 과점이라는 것은 독자적 행동, 이렇듯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과점 형태에서는요, 각자 모델, 각자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행동하고, 모형은 굉장히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느냐, 암묵적으로 단합, 가격 선도자 역할을 가져갔냐, 완전 담합한 것처럼 해가지고 서로 점처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갑시다. 이 각자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 뭐 꾸르노 모형, 베트랑트 모형, 그 다음에 굴절 소용선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꾸르노 모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생산비에 관련된 건데, 결국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산업에서는요. 첫 번째 기업이 탁 존재를 해요. 그러면 전체 수요에서 그 기업이 담당하는 부분, 그죠? 그거 외에 새롭게 들어갈 때는요. 그 외에 수요를 갖다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첫 번째 기업이 생산 수요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기업이 그만큼의 수요, 그 다음 세 번째 되면 남는 수요 있으면 차지하는 것,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제 꾸르노 모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베트랑트라 같은 경우는요. 가격입니다.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첫 번째 진입한 기업이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입할 때는 그 첫 번째 기업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그 다음 진입하고 또 그 다음 싼 가격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랑트.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예를 보시면 돼요. 김치냉장고. 딤체가 처음에 시장을 딱 잡았을 때는요. 가격 높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그 다음에 뭐 LG나 삼성이 김치 시장에 들어갈 때는 딤체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그게 이제 베트랑트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굴절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꺾이는 걸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점에 있는 몇 개의 기업 중에서 나는 가격을 좀 올릴 거야 해가지고 이 형태에서 가격을 올리면요. 나머지 기업들이 안 따라와요. 혼자만 그냥 생뚱맞게 가격 올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뭐 생산량이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고 난 좀 많이 팔아볼래 해가지고 가격을 좀 떨어뜨려요. 보통 가격보다. 그러면요.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가격을 쫓아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가격을 올리면은 다른 나머지 기업들이 가격을 같이 올려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만 생뚱맞게 훅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많이 팔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나머지 기업들도 막 같이 떨어뜨려가지고 늘어나는 폭이 훅 줄어드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 우리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 경쟁이다 그러면 다수의 이제 판매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독점적이다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판매자들이 차별화된 제품, 그죠? 완전 경제 시장은 다수의 판매지만은 모두 똑같은 제품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독점적 경제 시장은 다수지만은 약간 차이나는, 그죠? 차별화된 제품들을 내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수의 공급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진입이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독점적 경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싫어하는 시장인데요. 저는 대형마트를 참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도 뭐 이렇게 하나 사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막 다양한 브랜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선택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정장애 있죠? 결정장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거 그냥 뚝뚝뚝뚝 그래야지만 오히려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하면은 하루 종일 결정 못하고 막 허적대고 있는 것. 자, 이게 독점적 경제 시장이 바로 그건 겁니다. 약간의 차별화된 제품들 쫙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하지만은 약간의 차별화 정도인데도 뭐 가격이 높아지거나 약간 달라졌어요, 뭘 더 첨부했어요 하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죠? 그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차별화가 뚜렷해져요. 하지만은 어때요? 점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게 되보면 거의 차별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허니버터칩 처음에 혜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막 이윤이 극대화 됐었어요. 그죠? 그때는 막 이윤이 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진입이 가능해요.
그냥 자기가 생산하는 과자에다가 그냥 허니버터 더 바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축축축축축축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 개별 기업들은 이윤이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에는 뭐 땅콩에다도 허니버터 바르고 다 바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윤이 점점 든다. 초창기에는 차별화로 성공해가지고 각 개별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시킵니다. 이윤을 얻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더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니까는 장기에 갔을 때는 자, 어떤 시장하고 유사해질까요?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도 각 개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게 장기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진입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지니까는 결국 이윤 제로인 완전 경쟁 시장으로 수렴한다. 모양이 거의 비슷해진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차별화는요, 상품의 차별화는요, 상품 자체의 차별화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도 차별화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 가장 많은 시장, 그죠? 예를 들어서 제품이 같더라도 배송을 어떻게 해주느냐. 아이패드에 펜슬 있잖아요. 그거 주문하는데, 그 애플 본사의 본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하니까는 25,000원, 한 달 걸려요. 하지만 쿠팡에 혹시라도 들어가 봤더니 바로 새벽 배송 내일 거기다가 5% 할인까지 해준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 차별화, 동일한 제품이지만 배송에서의 차별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의 차별화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 초창기에는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은 진입이 언제든지 자유로우니까 결국 장기에 가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이윤 제로인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머물게 된다. 그죠? 됐으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두고,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 중에서 독점, 우리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다 봤죠? 그래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과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까지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